안녕하세요. 저 브루스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즘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핫한 교수님이죠. 이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제 부제는 혼돈의 해독제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12개 원칙이 소개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전부 소개드리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매주 1개에서 2개 정도 원칙을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랍스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랍스터는 우리는 음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죠.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동물이라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떤 점이 흥미롭냐면은 랍스터의 경우는 뇌구조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이 뇌구조를 연구해서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어떤 뇌, 행동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요. 또 랍스터의 경우는 굉장히 바다 깊숙이 사는데 개체 수에 비해서 좋은 서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좋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승자와 패자가 나오고 서열 구조가 결정이 되겠죠. 재미있는 거는 패배한 랍스터의 변화인데요. 얘네는 더 이상 안 싸우려고 한다고 해요. 어떤 패기나 공격성도 다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원래 자기가 이겼었던 랍스터랑도 안 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지배자였던 랍스터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걔네들도 패배하게 되면 승자의 뇌구조에서 패배자의 뇌구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랍스터의 뇌에서 그럼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신경화학적으로 보면은 승리하는 랍스터의 경우는 세로토닌이 비율이 올라간다고 하고 패배한 랍스터의 경우는 옥토파민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세로토닌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으스대고 도전받아도 위축되지도 않고 실제로 신체도 더 유연해지면서 더 위협적인 동작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거꾸로 옥토파민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완전히 무기력하고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고 조금만 약간 싸울 기세가 있거나 하면은 바로 도망갈 그 준비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랍스터 세계의 어떤 서열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랍스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는 이게 인간 사회와도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도 랍스터처럼 승자 독식 사회가 되죠. 세계 상위 1%의 총 자산이 하위 50%의 총 자산과 맞먹는다고 해요.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창의적인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메이저 과학 논문은 굉장히 소수의 과학자에 의해서 써지게 되죠. 그리고 극소수의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들을 독식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150만 종의 책이 매년 나오는데 그중에 10만 부 이상 팔린 거는 500종 이하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더하죠. 오케스트라들이 연주한 곡이 거의 이제 4개의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 뭐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4명의 이제 곡을 주로 연주한다고 해요. 이러한 점들 외에도 랍스터는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랍스터의 경우는 이 지구에 얼마나 살았는지 아세요? 3억 5천만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기간인지 생각해 보려면 공룡이 2억 년을 살았어요. 인간은 30만 년을 살았고요. 우리 30만 년을 산 인간이 2억 년을 산 공룡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긴 기간인데 랍스터의 경우는 거의 그 2배인 이제 3억 5천만 년을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긴 기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랍스터의 뇌구조 속에서도 어떤 사회적 계급과 지위에 대해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적인 그 메커니즘은 여전히 3억 5천만 년 전에도 존재를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서열 구조라는 게 생존체의 생존과 적응에 굉장히 필수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성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선택을 받아왔다는 이야기고 생명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특성이 물리적인 건지 아니면 생물학적인 건지 뭐 사회적인 건지 문화적인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속되어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남은 서열 구조라는 걸 어떤 사회적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한 3억 5천만 년을 살아온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 구조라는 거는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떤 산업 복합체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가부장제 같은 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문화적 인공물이라서 금방 소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서열 구조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내는 어떤 영속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생명 탄생 이후에 우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런 서열 구조의 세상 속에서 살아왔었죠. 그래서 서열 구조 내에서 자기 지위를 파악하는 어떤 뇌의 어떤 영역은 굉장히 오래되고 원초적인 어떤 뇌의 기능 중에 하나겠죠. 어떤
어떤 계산기 같은 게 우리가 잘 모르는 생각과 감정이 닿지 않는 어떤 뇌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어떤 위치를 차지한지를 관찰해가지고 파악하는 그런 장치 같은 거죠. 이 장치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뇌는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또 세로토닌 분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환경에 신체나 심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심리적인 에너지나 체력이 더 급속도로 소진이 되고 이거를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상사태로 인식이 돼가지고 빠른 반응이 나옵니다.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뇌는 이제 면역 체계를 포함해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써야 될 자원과 에너지를 현재에 총동원해가지고 현재를 모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고 쾌락에 탐닉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높은 서열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뇌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에는 그렇게 막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도 많고 자기의 이제 피해를 입을 사건들이 많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지 않죠. 동요를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로토닌도 다량으로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자신감 넘치고 차분하고 어떤 허리를 이제 꼭 펴고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태세를 취하겠죠.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뇌의 계산기가 오작동을 하기도 해요. 뭐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기가 쉽겠죠. 몸도 어떤 오케스트라처럼 각각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때에 제대로 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혼란이 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적인 활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활동은 굉장히 자동화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런 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 일상이 단순화가 되고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떤 다른 나쁜 습관들도 뇌 속 계산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양성순환고리라는 개념 있죠. Positive Feedback Loop. 이게 뭐냐면은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갔을 때 마이크를 스피커 너무 가까이 대게 되면은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게 다시 마이크로 나와가지고 막 삐익 소리 나가지고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 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양성순환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도 어떤 그런 끼익 소리와 같은 파괴적인 순환작용이 일어나기가 쉽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숙취가 있는데 그걸 해장술 같은 걸로 해소하는 게 이런 데에 해당하게 돼 있죠. 그 양성순환고리가 악화가 되면은 결국은 알코올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뇌와 몸과 사회도 어떤 이제 양성순환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거추장스러운 사람이다. 뭐 그런 존재다 이래가지고 친구나 가족을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이제 더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고 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되니까 점점 우울증은 심화가 되겠죠. 그리고 뭐 괴롭힘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괴롭힘을 받은 사람은 불안하면은 쉽게 냉정을 잃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떤 도전과 반발로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 눈도 잘 못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괴롭힘 당한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뭐 사회적 지위로 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성공을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자기가 괴롭힘 당하던 암울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역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어적 자세가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어른들 세계에서는 또 괴롭힘을 당하기가 쉽겠죠. 게다가 가해자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과거의 가해자들한테 또 이제 가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제 그런 사람들 가해를 받냐 싶은데도 가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주로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항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학적인 성향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떤 고통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 공격적인 행동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합당한 분노의 감정도 비도덕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공격성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의 도덕성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데 필요한 어떤 정의로운 분노도 표출하지를 못하죠. 근데 실제로는 공격성과 폭력성을 적당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공격할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확실하게 하면 원래
가해자가 되려던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함부로 가해 행위를 하지를 못하죠. 폭력성 같은 경우는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과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떤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가해자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신념으로 삼는 격언들이 이런 게 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도 못하다. 이런 격언들도 뼛속까지 무참하게 악한 사람을 만나면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이제 자기를 괴롭혀달라고 악마한테 보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죠. 근데 그들은 당연히 억울함을 느낍니다. 근데 억울함이라는 건 사실 화난 상태죠. 화가 났다는 건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어떤 말로는 그래도 적어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동들이 자기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가해 확대 행위를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관료주의 체계든 간에 굉장히 수준 낮은 권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은 이제 자기 어떤 권한을 과시하거나 어떤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규제 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부당한 행위로 사람들은 고통을 받죠. 그런 병적인 어떤 권위의식을 제한하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의사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나를 가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개개인의 의지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어떤 타락한 사회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있죠.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화낼 수 있는 걸 알아도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동안은 세상의 모든 가해자들이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겠죠.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남을 억압하고 괴롭힐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라든가 자기의 의지를 명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흘러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단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사악할 수가 있고 극악무도할 수도 있고 또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하죠. 앞서 얘기한 양성순환고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시피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 굉장히 큰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것의 시작은 어떤 자세와 같은 버디 랭귀지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슴을 이렇게 웅크리고 고개나 푹 숙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이 사람을 자신감 없고 왜소하게 보고 자기 스스로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무기력함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도 랍스터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을 합니다. 반대로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하게 있으면 상대방도 당신을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선다는 의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이나 죽음 같은 걸 모르던 어떤 어린 시절의 낭만 같은 것도 이제 끝났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세부터 바르게 쫙 펴야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좁고 험하고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될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랍스터를 기억합시다. 랍스터는 3억 5천만 년을 이어져온 삶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첫 번째 법칙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두 번째 법칙,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 법칙 2를 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